미국의 외교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예측 불허하다, 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다. 네. 네. 본인들은 소위 무오류성,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는다.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 절대 진실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죠. 마가가 한편에서는 고립주의를 표명하지만은 마가적 가치의 국제화라고 하는데 역점을 많이 두고 있고, 네. 한국에서는 개신교 중에서도 그 복음주의 신앙을 갖는 그런 네. 분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마가의 국제 연대와 네. 그 확장을 네. 막는 방법 이외에 다른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린랜드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하나 배운 건 있죠. 네. 미국은 믿지 못하겠다. 네.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 국제 질서의 본질이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는 앙과 밖의 환경이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죠. 그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지뢰밭이에요. 뭐 한국만 민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affordability야. 네. 그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쉽지는 아닌 아는 중간 상황이다. 선거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TV 시청자 여러분. 전홍기의 이사장입니다. 지난해 다 끝난 줄 알았던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로 다시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2020년 벽두부터 어지러운 건 한미 관계만이 아닙니다. 한층 더 예측하기 힘들어진 미국 대통령 때문에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 외교 전문가이신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8일 치러진 일본 총선 이야기를 여쭙고 싶은데요. 자민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이 넘는 316석을 차지했고 이는 자민당 창당 이래 역대 최다 의석수라고 합니다.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국정 운영에 날개를 단 셈인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본 국내 정치적 시각에서 보면 1954년 체제의 재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국내 정치적 안정성은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도 네. 좌우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네. 총리가 가령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든가, 네. 그래서 평화헌법 구조 2항을 개정해서 네. 일본이 정규군을 갖는 정상 국가가 된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거나 또는 네. 과거 역사 문제를 아베 총리처럼 정당화시키려 한다거나 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식화한다거나 네.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렇지 않고 네. 다카이치 총리가 보다 자제된 모습을 보이고 한편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은 외교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한일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를 구축을 했고 양자 간에 이제 셔틀 정상 외교를 지금 네. 시작을 했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갔고 나라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이제 안동에 또 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두 정상 간의 친밀도를 생각하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자극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일본 국내 정치라고 하는 게 또 예측 불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또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조금 자제를 해서 자민당 다수석을 가진 것을 국내 정치적 안정과 사나이노믹스라고 해서 팽창 재정 정책을 펴는 기제로 사용하면 괜찮겠지만 과거 상흔을 다시 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과거 역사에 대한 집단 기억을 자극할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두 번째 현안인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도마에 올랐고 미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고 있고 그 국회는 또 우리 국회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와 국회가 이 압박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보면은 네. 그 팩트시트에 나타난 한미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양국 간의 절차의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한국은 3,500억 불에 해당되는 투자를 미국에 하라.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한꺼번에 낼 수가 없으니까 10년에 걸쳐서 매년 200억 불씩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 네. 그러나 우리 국회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는 네. 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내부의 논의가 이제 되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지켜라. 네. 그것도 원래는 이제 3,500억 불을 upfront 일시에 선제적으로 지불하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3,500불이라는 게 우리 외화보유의 6% 해당되는 금액인데, 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에 거덜이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해를 해서 네. 결국 200억 불씩 10년에 걸쳐서 하고 그 조선 분야에 대한 1,500불은 별도로 한다라고 하는 네.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절차가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다급하니까 네. 미국에서는 아마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하고 약속은 해놓고 국내 정치적 절차를 이유로 해서 차일피일 네. 미루는 것 있다. 아니냐.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일본에 주는 파장도 있고 또 EU도 6천억 불씩 네. 미국에 투자하기로 됐는데 네. 그것도 차질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을 분명히 한국에 네, 대해서 네. 확답을 얻어야 되겠다. 네. 이런 과정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관보에 나오면 그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뭐 강요 회의를 통해서 곧 관보에 올린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자동차 관세가 지금 15%된 게 25%로 네. 올라가고 의약품도 그렇게 올라가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반도체 부분 아직은 그 미국에서 관세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크게는 10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긴 해야 될 건데 뭐 지금 정부가 하는 방법이 좀 옳다고 봐요. 우선 국회에 독촉을 해서 빨리 그 특별법을 제정을 해갖고 네. 우선 200억 불이라도 가게끔 이렇게 해놓고 네. 그 다음에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네. 근데 관세를 그렇게 해서 자동차 관세를 지금 15%된 거를 25% 올리면 그것이 타격도 크단 말이에요. 자동차 부분이라는 게 하청업체들이 또 수백 개 하청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건 한미 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국회는 네. 빨리 특별법 제정해서 네. 200억 불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네. 나머지 거는 이제 결국 한미 간에 전반적인 협의와 협력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현 정부 입장에서 미국과 관계에서 또 하나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윤석열 내랑 옹호 세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모습을 보이는데 작년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올려서 그것도 발칵 뒤집어졌었고요. 그리고 최근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소년보 목사 이야기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곤욕스러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전공법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네. 결국 한국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 있다. 네,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그래도 다 소위 God we trust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모든 걸 하게 돼 있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와 종교가 더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르고 현행법을 위반했었을 때는 미국이 압박이 있든 없든 간에 현행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트럼프의 핵심적 지지 세력이고 네, 마가가 소위 미국의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은 네, 다른 한편에서는 마가 가치와 이념의 국제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민에 반대하고 네. 어떤 기독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뭐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네. 마가가 한편에서는 고립주의를 표명하지만은 마가적 가치의 국제화라고 하는데 역점을 많이 두고 있고 네. 한국에서는 개신교 중에서도 그 복음주의 신앙을 갖는 그런 네. 분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 지지 세력 중에 하나가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한
소위 원리주의,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들이 네.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들이 네. 또 한국에 있는 복음주의 세력들하고 또 연대가 구축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국제적 연대를 구축해서 네. 한국 전배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 우리 김민석 총리도 했듯이 그 전공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고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거에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마가의 국제 연대와 네. 그 확장을 네. 막는 방법 이외에 다른 건 없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리고 그린란드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립주의인 줄 알았는데 2000년대 초반 네오콘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베네수엘라 같은 건 영토 확장이라고 네. 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네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중적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처음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공세적 자세를 취한 거는 마약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미국 전체 마약 소비량에 있어서 0.5%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 했던 거는 결국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테러리스트 배후에 있다. 테러 그리고 민주주의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마두로 세력을 그냥 계속 유지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마차드 같은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여성한테 사실상 그 정권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건 배제가 됐고 네. 그 마두로 밑에서 부통령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 대행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쭉 하다 보면 결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보고 우리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가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중국이 타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라틴 아메리카 진출의 거점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5에서 6% 정도 중국이 소비하는 석유를 베네수엘라에서 사오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소위 명분이 수시로 바뀌게 돼요. 네. 네. 이란만 해도 마찬가지죠. 네. 이란 처음에 했던 거는 핵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네. 결국 이스라엘하고 협병해갖고 결국에 이제 그 군사적 행동을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데모대가 있었었고 많은 그 소위 민주 시민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나중에 쭉 하다 보면 결국 이란이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고 특히 중국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네. 중국 석유 수입량의 많을 땐 15%, 적을 땐 14% 정도를 이란에서 사온단 말이에요. 네. 그거 보면 결국에 이란도 결국 중국 변수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린랜드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린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미국의 명분이 바뀌어요. 네. 그 처음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고립주의 정책을 편다. 고립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 서반구, 웨스턴 헤미스피어를 완전히 미국의 패권적 영향하에 두겠다. 네. 그래서 결국 파나마, 베네수엘라도 그렇지만 카나다도 우리 51개 주가 되라. 네. 그린랜드도 카나다 위에 북쪽에 있으니까 네. 북반구,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의 하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걸 차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가 네. 그다음 또 말 바뀐 거는 거기 히토류가 많이 나오고 전략 광물이 많이 나오니까 네. 우리 경제 안보를 위해서 그걸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빙양 소위 아크틱 에리어에서 북빙양에 대한 소위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 서반구 그러니까 북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린랜드를 갖고 있어야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어느 게 진짜 얼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뭘 우리에게 상기시키냐면 네. 이락을 침공할 때 처음엔 핵 문제 갖고 이락을 쳤단 말이에요. 네. 가서 보니 핵이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다음 내건 명분이
석유였대요.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 나가도. 네. 근데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미국의 서부 텍사스 석유값만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100불까지.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자체를 위한 거예요. 그것도 명분이 약하니까 그 다음 나온 게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침공했다가 결국 이라크의 민주주의가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보면은 명분을 자꾸 바꿔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나 네. 이란 같은 데도 미국이 명분이 무엇인지 아. 우리가 알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는데 한 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마약이다 테러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다른 한편에서는 가만히 보면 중국 견제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아. 예측 불허하다. 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다. 네. 네. 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게 트럼프 정부만의 특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이전에도 좀 그랬네요. 과거에도 항상 그래 왔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 외교 정책을 쭉 보면은요, 본인들은 소위 무오류성.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령 우리 북한 핵 문제 같은 것도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199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미국이 계속 실수를 해왔거든요. 직프리드 해커 박사라고 이제 세계 최고의 어떤 그 핵 전문가인데 네.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책을 냈죠. 핵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네. 미국이 왜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실패했는가. 6가지 변곡점이 있는데 매 중요한 변곡점마다 미국이 잘못된 정책을 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반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패턴을 보면은 네. 자기들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무오류성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러는데 네. 그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 절대 진실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고 누구의 목소리가 큰 거에 따라서 그 정책이 정당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난 다음에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미국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란과 지금 어쨌든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이란과의 협상이 있었지만 사실 별다른 결과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장이 계속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네네. 높게 보지는 않는데 네네. 거기서 전면전으로 퍼지거나 중동 전체 전쟁이 퍼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만약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 소위 정밀 타격 정도일 거고 이란도 거기서 소위 제한된 보복을 할 수 있는 제한전의 성격을 띨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중동 전체로 전운이 확장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분명한 거는 이란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핵 확산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미국의 명분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란의 이슬람 신정 체제가 많은 이슬람 세력하고 연대해서 네. 뭐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 이들에 대한 정치적 안정을 해친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고 세 번째는 미국이 동맹인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들은 이란으로부터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들의 동맹을 보호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고 그러나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변수일 거예요. 지금 이란의 신정 체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은 자의 생존적, 실존적 위협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란의 신정 체제가 없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한 미국 내 지지 세력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작동을 쭉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란도 미국도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이란 사태가 확전이 돼서 중동 전체의 어떤 전쟁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이 이란 편을 들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만약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 중국도 거기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확전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협상이 에미레이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협상이 진행돼서 외교적 타결을 봤으면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고 그리고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된 대서양 동맹이 깨지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유럽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강론을 택할까요? 아니면 최근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스타머 영국 총리 그리고 메르츠 독일 총리까지 줄줄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럽의 어떤 전략과 연관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미국이 다시 유럽을 통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과거의 모습을 찾았으면 하는 건데 유럽의 고민은 이런 것들이에요. 유럽에 있어서 지금 가장 심각한 실존적 위협은 무엇이냐? 푸틴이 러시아거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에 보였던 안보 공약을 약화시켜주면서 네. 결국 자기는 빠져나가게 되는 것. 그리고 유럽 방안은 유럽이 지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우파 세력들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 이 네 가지가 지금 유럽이 봉착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러나 이번 그린랜드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하나 배운 건 있죠. 네. 미국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유럽 국가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미국 없이도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모색할 것이냐. 지금 이런 논의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렇죠. 3년 후에 트럼프가 가고 나면은 네. 미국이 과거처럼 돌아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환상은 벗자. 이 네. 유럽 방안은 유럽이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약속한 대로 지금 GDP의 5%까지를 만약 쓴다라고 하면은 네. 유럽 국가들이 협력하면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영국하고 지금 프랑스가 핵무기 갖고 있고 폴란드 같은데 지금 러시아에 대한 핵 억지력 구축에 필요하다면은 프랑스하고 영국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지금까지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이 빠져나간다면은 영국과 프랑스의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유럽 내에 네. 새로운 협력적 방어 체제를 구축하자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그린랜드 사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덴마크라고 하는 약소국에 대해서 강대국인 미국이 지나친 횡포를 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덴마크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친미적인 국가예요. 덴마크는 영국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미국하고 아주 가까웠던 나라고 상당히 친미적인 국가였는데도 네.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새로운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그 유럽 협력을 통해서 막자. 미국 없이 살 수 있는 유럽. 네. 그걸 모색하자라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푸틴 러시아의 위협은 증대가 되는데 네. 미국은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유럽 국가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오랄 크로아상이라는 교수는 재미있는 글을 제 앞에 보내왔는데 15년은 걸릴 것이다. 유럽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방어 체제를 만드는데 네. 15년 동안은 미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럽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당장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미국은 who cares? 우리 신경 안 쓸 테니 우리 빠져나갈게. 이렇게 하는 데서 유럽의 네.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아마 그걸 상당히 즐기고 있을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2기 이후 국제 질서가 급격하게 각자 도생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서는 빠졌는데 중국 휘토류에 맞서는 자원협의체에는 대거 동참하는 것도 이런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그래서 상당히 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아,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다. 중국이 미국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네. 보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트럼프 최근 행보를 보면은 서방군은 미국이, 유럽은 러시아가, 아시아는 중국이 관장을 하는 권역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sphere of influence라고 해서 네. 세계의 영향권을 가진 삼축 체제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미중 양극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중간 세력 국가들이 네. 포진을 하고 있는 양극 다극 체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미 이제는 다극 체제로 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쭉 있거든요. 네. 네. 왕후이라고 해서 상해에 있는 자유기구가죠. 얼마 전에 네.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전국 시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옛날 춘추 전국 시대를 네. 비교하면서 네.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춘추 시대와 마찬가지다. 네. 유엔이 존재하고 있었고 미국이 패권적 리더십이 작동을 하고 있으면서 국제 법과 규범 그리고 국제 기구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 국제사회가 질서 있는 관계에 들어갔는데 네.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바뀌었죠. 전국 시대로 들어갔다. 적자 생존 약육강 시기 그런 네. 세대로 들어갔고 치룽이 활거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진나라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지금 경합을 하고 있고 일본은 제 나라와 같고 네. 그 국제 질서가 상당히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것이죠. 옛날 미국이 만들어놨던 유엔 중심 체제, 가트 WTO 무역 체제, 브레튼 우드 통화 체제 포함한 다양한 국제 질서라고 하는 옛날 질서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네. 새로운 질서는 지금 윤곽이 보이질 않아요. 아, 네. 이 과도기적인 혼란 상태. 카나다 총리인 마크 하니 총리는 네.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지금 변화하는 질서는 트랜지션, 하나의 질서에서 다른 질서로 이행하는 게 아니고 기존 질서가 rupture, 파열이 되는 현상을 보인다. 네. 그 파열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윤곽이 보이지 않는다. 네.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 국제 질서의 본질이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마카니 카나다 총리가 이제 네. 얘기를 했던 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보스 포럼에서 한 연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It seems that every day we're reminded that we live in an era of great power rivalry, that the rules-based order is fading, that the strong can do what they can and the weak must suffer what they must. 그 첫 귀절이 그거예요. 튜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멜로스라고 하는 섬을 아테네가 이제 점령을 할 때 그때 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네. 강자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약자는 고통받을 의무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정의는 강자의 것이고 약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국제 질서의 본질이다. 어떻게 보면 네. 무정부적 국제 질서의 본질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 미국을 정면에서 비판하는 거죠. 마카니가. 네. 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미들 파워들, 중견 네. 세력 국가들이 합쳐야 된다. 네. 그러면서 다자 질서를 회복을 시키고 그다음 국제법과 국제 규범이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전 함의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네. 뭐 한국, 일본, 호주, 카나다, 핀란드 이런 뜻 있는 중간 세력 국가들이 협력을 해갖고 무너져가는 질서를 다시 살리면서 네. 새로운 공생 공영의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도 빌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 정치 상황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 또 빌런 짓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올린 이유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주장을 다시 꺼내든 게 사실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 시점에서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지금 네. 하원 의석 6개, 상원 의석 3개면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펴는 이유가 상원과 하원을 전부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상하 양원 모두를 민주당이 뺏기거나 상원이나 하원 중 하나만이라도 또 민주당이 뺏긴다라고 하면은 네. 트럼프 이기는 벌써 레임덕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레임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탄핵까지도 그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지죠.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든 중간 선거에서 양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결국에 뭐 선거 제도를 연방 정부가 전부 다 관리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40%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은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협정이라고 하는 거 6월 달에 반려되도록 하라. 그러면 지금부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보는 네. 11월 중간 선거에 맞춰서 네. 그 업적을 쌓으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한편에서는 선거 관리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공화당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네. 많이 할 거고 이미 네. 소위 게리맨더링을 통해서 공화당에 유리한 이제 그 선거구 획정들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선거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일 거고 다른 하나는 중요한 소위 정책적 성과라고 하는 것을 네.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제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엄청 띄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민경찰, 아이스 이들의 행보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내외분에 대해서 네. 그렇게 희화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행보를 보이면은 반작용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아이스의 행보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 대부분이 상당히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경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affordability, 먹고 사는 문제. 네. 뭐 한국만 민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affordability예요. 네. 그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집값, 석유값, 우리가 말하는 식품 가격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또 관세하고 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쉽지는 아닌 아는 중간 상황이다. 선거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에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러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게 북미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3월에는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은 늘 이거를 굉장히 문제 삼았고요. 그래서 만약 이를 연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북한에 신호를 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김여정 네. 부부장이 낸 담화 중에 이런 대목이 네. 있어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나 연습을 중단한다고 해서 또는 미국이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중단한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네. 아니 훈련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면 끝이고 전략무기도 전진 배치 중단했다가 다시 재배치하면 끝 아니냐. 심지어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한다고 해도 네. 우리 한편은 크게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재배치하면 끝 아니냐. 그래서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뭐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습을 뭐 중단하면은 그만큼 좋긴 좋겠지만은 네. 그게 결정적 변수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미국이 북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을 내거느냐.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만약 북에 원하는 게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우선 중단하고 갖고 있는 핵미사일 자산들을 감축시킨다. 이게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네. 그게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데 달려 있죠. 만약 파격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 북에서 소위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가령 북미 관계 정상화 시킨다든가 네. 감축을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그 제재를 완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북 측하고 교감이 있어야 네. 그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노이 이후에 네.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크게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북의 인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화에 나서기가 힘들 거예요. 만약 네. 또 한 번 그런 식으로 해서 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좋다 이거죠. 뭐 소위 시각 효과는 상당히 크겠죠. 네. 옵틱 이펙트 시각 효과는 상당히 크겠지만은 네. 근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전에 네. 충분한 협의를 네. 거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온다라고는 확신이 섰을 때 아마 두 정상 간 회동이 가능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습 이것이 그렇게 결정적 변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동영 장관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물론 이제 그걸 하면은 네. 좋은 소위 선의의 표현은 되겠죠. 네, 네. 그러나 그게 결정적 변수라고 보지는 않고요. 북이 지금 아마 계산하는 건 그럴 거예요. 미국이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자기들하고 대화를 할 것인가.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과연 지금 북미 대화를 어느 순위에 두고 있는가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윤건영 의원도 최근 저서에서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한 게 진심이라기보다는 시진핑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한 보험용이었다는 건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순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흥미있는 관찰인데요. 네. 그 정도까지 북한 변수가 큰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성과가 없고 그것을 소위 위장하기 위해서 네. 북한 카드를 쓴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앞서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성과가 없을 것 같으면요, 네. 4월 미중 정상회담 안 열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정상회담은 개최하지 않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경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이 되고 날짜가 확정이 되면은 네. 어떻든 미국과 중국의 관료들은 그걸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실패해서 실패를 면하기 위해서 평양 카드를 쓴다? 난 그건 그 가능성 상당히 적다고 네. 봅니다. 네. 정상회담의 속성이 그래요. 어떤 네. 만나게 되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만약 4월에 이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의 대화가 성사된다면 1차적인 키는 이제 미국이 북한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김정은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그럴 만큼 북한에게 그런 것을 줄 만큼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4월에 북미가 만날 가능성을 이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고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 미국 측에서 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파격적인 네.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 국교 관계 정상화라든가, 기존의 대북 제재를 상당 부분 해제한다거나 네. 이런 카드를 갖고 나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또 미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보면은 북한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 없거든요. 앨리슨 후커 지금 국무차관이 하면 좋은데 네. 그 국무차관 자리가 전 세계를 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 문제에 많은 그 소위 관심을 둘 수가 없고 백악관에서도 북한을 다루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북도 이번 9차 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점을 보면은 핵무장력 강화한다는 게 가장 큰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북에서 또 양보할 수 있는가 그것도 확실치 않고 네. 그럴수록 북한과 미국이 소위 백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협의를 해나가야 될 텐데 네. 그게 가능할까? 아. 4월 지금 20일경을 트럼프 대통령이 네. 북경 방문 일자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실증적인 과정을 겹쳐야 되거든요. 네. 감축 문제를 하려고 하면 검증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문가들끼리 상당히 협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걸 그렇게 다 준비할 수 있을까? 뭐 미국의 능력 갖고는 할 수 있는데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본인이 개인적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냐? 가자 문제도 있죠. 그다음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죠. 네. 뭐 그린랜드 문제도 벌려놨죠. 라틴 아메리카 문제도 있죠. 네. 그다음에 중국과 협상 문제 있죠.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이렇게 산적이 쌓여 있는데 네. 그걸 다 덮고 과거 2018년도처럼 네. 북한 문제가 탑 아젠다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전자권 환수 같은 자주국방 행보를 보이는 건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게 북한과의 대화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남북관계 개선 이 두 마리 토끼 중 지금 어떤 것에 좀 우선을 해야 될까요?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북한의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게 이제 적정선이냐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남북한 간의 이제 군사력 균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은 남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북한은 비대칭, 특히 이제 핵 전력에서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건데 네. 그러나 우리는 또 미국하고 이제
확장 억지라고 하는 장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구도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국방력을 이제 증강시켜야 되느냐 하는 내부적 논의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이 지금 비대칭 전력을 증강하는 시점에 우리 스스로가 또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또 군사력 증강을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빨리 이제 하여간 남북한 간에 결국 군비 통제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간의 네. 소위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하고 그러면서 남북 군사 합의도 같은 것도 다시 복원을 시키고 네. 그 틀 안에서 남북한 간의 군비 경쟁, 재래식 군비 경쟁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거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북핵 문제에 대한 협의도 돼야 되겠죠. 그럼 네. 이 단계 가면 소위 비핵화라고 하는 건 지금 북에 전혀 먹히질 않으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지적을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3단계 접근을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네. 핵 미사일 활동의 중단. 음. 그다음 중기적으로는 핵 미사일 북이 갖고 있는 핵 미사일 전력의 축소, 감축. 그리고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뭐 이건 엄격한 의미에서는 비핵화 논쟁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핵 군축 협상이랑 비슷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동결과 감축 이 틀 안에 간다니까 그 틀 네. 안에서 우리가 재래식 군비 같은 것도 연동시켜서 협의를 할 수가 있겠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질서가 이제 아직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난세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어쨌든 외교적으로 무난하게 풀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게 좀 하고 싶은 조언이나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보이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요? 이재명 정부의 국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우선 기본 원칙과 방향성은 분명해요. 전쟁은 안 된다. 네네.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낫고 네. 더 좋은 것은 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조건을 만드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 외교 정책의 기본 틀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평화라고 하는 담론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예방 외교가 필요하다. 예방 외교를 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째, 실사구시. 가치나 이념을 갖고 현상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고 거기에서 답을 네. 찾자. 실사구시라고 하는 실용주의 정신이 깔려져 있는 거고 네. 그다음은 역지사지 정신이 상당히 강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것.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라는 건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면은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세 번째 강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식과 순리를 상당히 강조해요. 마지막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운영 원칙 같은 것도 상당히 맞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것도 결국 지켜져야 된다. 나와 다른 정부지만 그 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특정 국가하고 합의한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또 두 번째로는 이건 윤석열 정부고 상당히 또 다른 시각이지만은 세상을 악과 선으로 구분한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자. 일본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 중국도 가까운 이웃이다. 이웃하고 싸울 필요가 뭐 있느냐.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외교의 기본이다. 뭐 상당히 옳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원칙에 따라 지금 현 정부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뭐 마찰이 없는 건 아니죠. 한미 관계가 중요하냐, 남북 관계가 중요하냐. 네. 그래서 우리 뭐 정동영 장관하고 위성락 실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요. 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강점은 뭐냐면 과거 우리 지도자들 보면은 외교 안보 정책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모자라고 그래서 그 핵심 실세들한테 그 힘을 델리게이트, 위임을 했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임동훈 원장이 있었고, 가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 이종석 차장이 있었고, 네. 핵심 실세가 있어서 정치에게 중요한 그 성격을 핵심 실세한테 위임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위임하지 않아요. 각기 다른 행정부처끼리 경합하게끔 하고 안을 내게끔 하고 선택은 본인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임령이 아니고 직접
관리형 외교 정책을 펴니까 네. 그것도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는 앙과 밖의 환경이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죠. 예측 불허한 미국의 외교, 그다음 미중 간의 아주 첨예한 갈등, 또 일본이 또 어디로 튈지도 모르잖아요. 또 네. 다카이치 자민당이 또 이제 316석이나 또 가졌으니까 네. 어쩌고 할지 모르고 네. 그다음 아직도 적대적인 북한, 그다음에 또 러우 전쟁에 지금 연루된 러시아하고도 이제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그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지뢰밭이에요. 그 이걸 헤쳐나가는 게 네. 쉬운 과제는 아닌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보통 얘기들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네. 실용 외교와 기회주의라고 하는 게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또 네. 그게 기회주의적인 행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네, 네.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의 요소가 많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 한 칼럼에서 지금을 난세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를 모아가는 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